자, 이번 시간은 이제 제5편 건축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건축법은 시험 문제가 몇 문제? 7문제가 출제됩니다. 여러분들 목표는 5문제 정도로 맞추셔야 됩니다. 근데 자질구레하게 외워야 되는 것들이 참 많아, 건축법은. 그래서 암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좀 힘들어하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최대한 암기법을 살려가지고 외우도록 하십시오. 그냥 외우는 건 어렵습니다. 또 하나, 용어들이 어렵습니다. 그냥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뭘 활용하라? 그림국법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거기 있는 사진들을 보면서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저런 뜻이구나 그걸 확인하도록 하십시오. 그림국법을 위주로 해서 암기법을 정리하면서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죠. 자, 그러면 이제 건축법 첫 번째 핵심 정의 77번. 건축법에서 나오는 건축물이라는 게 무엇일까? 건축물입니다. 원래 건축물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즉 토지 위에 정착되어 있는 공작물 중에서 뭐가 건축물이 된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까지를 건축물이라고 부릅니다. 즉 지붕과 그랬으니까 지붕은 꼭 있어야 되고 기둥 또는 벽 그랬으니까 기둥이나 벽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이에 딸린 시설물, 담장이라든지 또는 옹벽이라든지 대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건축물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토지 위에 정착되는 게 아니고 지하나 고가에 있는 공작물 중에서는 지하나 고가에 설치되는 공작물 중에서는 무슨 용도로 쓰는 것만?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을 이용한다면 이것도 건축물이라고 하자. 이때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암기법. 사공이 많으면 배가 점차 창고로 간다. 예, 사공이 많으면 배가 점차 창고로 간다. 이렇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원래 건축물이 건축법 적용 대상입니다.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건축법상 허가받는 등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이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건축물 중에서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건축허가 안 받거나 등등 건축법에 있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건축물이 있다는 얘기죠.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들. 첫째는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 등등등 이런 한마디로 그냥 국가유산이나 지정문화유산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건축법이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국가 지정문화유산 같은 건 다 별도로 다 법을 적용하지 여기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선루부지에 있는 4가지 시설들. 선루부지 안에 있는 시설 중에 4가지 시설. 뭐뭐? 운전보안시설, 철도나 선로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플랫폼, 급수, 급탄, 구비시설은 선루부지 안에 있는 것들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톨게이트 있죠? 여기 있는 건축물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한 간이창고. 컨테이너 박스를 가지고 창고를 만들었는데 첫째, 공장 안에 있는 창고로 써야 되고 두 번째, 이동이 쉬울 것. 예, 고정돼 있으면 안 돼요. 이동을 옮기기가 쉬울 것. 그 두 가지 조건을 갖춘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하천구역 내에 있는 수문조작실. 이것도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같이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들 5가지 시험 문제 항상 영순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78번. 건축법상 신고대상 공작물이 있습니다. 원래 공작물은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건축물이 건축법 적용하죠. 공작물 중에서 건축물이 건축법 적용 대상인데 공작물 중에서도 건축법상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공작물들이 있더라. 건축법상 신고 대상 공작물이 있더라. 자, 암기법이 뭐죠? 옹벽이나 담장으로서 높이가 2m 넘는 것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옹벽 담장 2m, 옹담이,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으로서 4m 넘는 것. 이건 장기적으로 본다면 처음부터 우리 처음이라는 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뭐라다? 광고를 뭐라다? 사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장사하려고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한다면 처음부터 광고를 사가지고 사람들한테 선전을 해야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기첨, 광고사, 장기적으로 본다면 처음부터 광고를 사세요. 광고사 이렇게 오죠. 또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설비 이거는 5m 넘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됐죠? 태양 5라고 했죠. 태양 오나의 태양.
오솔레미오라고 하죠. 태양 오솔레미오. 솔레미오라는 건 오나의 태양이라는 뜻이죠. 오솔레미오. 그래서 태양 오 이렇게 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굴뚝과 골프 연습장과 요거 통신용 철탑. 그래서 굴뚝 위에서 꼴통이 육갑 떤다 이렇게 했었죠. 우리 그림공법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뭇가지 위에 서가지고 톱으로다가 그 나뭇가지 자르고 있는데 자기가 뚝 떨어지는 위치에 서가지고 자르고 있었죠. 그게 굴뚝 위에서 꼴통이 육갑 떤다라는 요거. 그래서 암기하셔야 되고 고가수조 저 높은 사다리 위에 있는 물탱크 있었죠. 그건 8m 넘는 것. 그런데 기계시 주차장,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요거는 8m 이하인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초과야. 넘는 것. 근데 요것만 8m 이하입니다. 그래서 요거 쓰는 걸 어떻게 그랬죠? 고, 8, 기 이렇게 해오라고 했죠. 고가 수준은 8m 넘는 것. 기계 주차장은 8m 이하인 것. 기계 주차장. 그래서 고, 8, 기. 그다음에 G30 지하 대표는 바닥 면적이 30제곱미터 넘는 것. G30 지하 대표 30제곱미터 넘는 것. G30 여기까지가 신고 대상인 공자문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 79번 개념 정리입니다. 초고층 건축물, 주유구조부, 지하층 등등에 관한 내용이죠. 먼저 건축물에는 고층 건축물이 있고 초고층 건축물이 있고 준초고층 건축물이 있습니다. 자, 그때 첫째 고층 건축물이 되려면 이게 높이가 얼마 되죠? 이게 일단 층수로 따지면 층수는 30층 이상 될 때, 그다음에 높이로 따진다면 120m 이상 될 때 이런 걸 우리가 고층 건축물을 하자. 그래서 고층 건축물은 저도 층수는 3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10m 이상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돼. 층수는 29층인데 높이가 130m야. 그러면 고층 건축물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갖추라. 그러면 고층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이 되려면 적어도 층수는 30층 갖고는 안 돼. 층수는 50층 이상 돼야 되고 높이로서는 5, 4, 20, 50층에다가 4를 곱하면 되죠. 그럼 200m. 높이는 200m 이상 된다면 그거는 초고층 건축물이라 부르자. 자, 그렇다면 준초고층 건축물 개념이 중요하죠. 이 준초고층은 고층 건축물 중에서 즉 3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20m 이상 되는 것 중에서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 그럼 봐요. 고층 건축물 중에서 초고층 건축물을 빼랍니다. 그건 아니랍니다. 그럼 요거. 즉 3층 이상부터 50층 미만 또는 120m 이상부터 200m 미만 요 사이 여기까지를 뭐라 한다? 그걸 준 초고층 건축물이라 부른다. 라는 개념 정의를 정리합니다. 자, 건축물의 내부를 들여다봤더니 주요 구조부가 있습니다. 건축물 내부에 주요 구조부가 있더라. 뭐 있죠? 바닥, 지붕틀, 포, 내래벽, 주계단, 기둥 같은 거. 머리쯤만 떠서 바지, 보내, 주기. 바지, 보내, 주기 이렇게 그랬었죠. 자, 바닥, 지붕틀, 포, 내래벽, 주계단, 기둥 해서 바지 보내주기. 이것은 주요 구조에 속한다. 자, 이때 조심할 건 지붕이 아니라 지붕틀이라는 걸 조심하시고 이때 주계단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다 그런 것들은 주계단의 종류에 들어가요. 자, 그런데 주요 구조에 속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닥 중에서도 무슨 바닥? 최하층 바닥. 계단 중에서는 옥외계단, 주계단 말고 옥외계단. 또 보 중에서도 작은 보. 기둥 중에서는 사익기둥. 그 다음에 햇빛 가리개 차양. 그래서 최하층 바닥, 옥외계단, 작은 보, 사익기둥, 차양. 해서 어떻게 그랬죠? 최하층 바닥에서 옥외계단으로 올라가면서 저 위를 올려다봤더니 작은 보 사이로 차양이 보인다. 최하층 바닥에서 옥외계단으로 올라가면서 위를 올려다봤더니 작은 보 사이로 차양이 보인다. 이거는 주요구조에 속하지 않는 것들. 또 지하층이라는 개념, 건축물의 바닥이 지피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 바닥에서 지피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뭐라고 한다? 지하층이라고 한단다. 자, 어떤 건축물이 있는데 여기 지피면이 여기예요. 근데 이게 층이 어떻게 됐더냐?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가정하죠. 그러면 요 층은 볼 것도 없이 지피면이니까 지상층이죠. 근데 이거 우리가 흔히 뭐라 하죠? 반지하라고 부르는 이게 지하냐 지상층이냐 이거 따지는 건 이거 그림을 잘못 그렸다 이렇게 그리자. 지피면이 여기 있고 여기 건축물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한 개 층짜리가 있는데 그게 어디까지 됐더냐? 이렇게 됐다고 가정하죠. 이렇게 돼 있다 치자. 그러면 2층은 당연히 지피면보다 높은 층이니까 볼 것도 없이 지상층. 문제는 이게
지하층이냐 지상층이냐 이거 따지다 했죠. 어떻게 따진다? 그 건축물의 바닥이 요 층이야. 요 층의 바닥이 요게 어디 있어? 지평면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맞죠? 근데 지평면 아래에 있어서 어디에서부터 요 바닥에부터 지평면까지의 요 평균 높이가 요 높이야. 바닥에서도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 층 높이는 이거죠? 여기까지가 층 높이죠. 이 바닥에부터 그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예, 요거와 이게 똑같아지는 2분의 1이 되는 층 높이의 2분의 1 되는 점. 요 높이하고 비교했을 때 이 높이가 이거보다 크거나 같다. 이쪽 이상일 것. 그러면 현재 요 높이가 이 높이보다는 저쪽이 더 높죠? 이상이죠? 그러면 요 층을 뭐라 부른다? 이걸 지하층이라고 부른단다. 그렇게 정리하실 겁니다. 자, 핵심제 80번 다중형 건축물하고 특수구조 건축물. 이 중에 특수구조 건축물이 일부 개정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작년하고 달라요. 자, 다중형 건축물이란 많은 군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이게 다중이용 건축물이죠. 많은 군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다중이용. 이때 이거 많을 따자에다가 군중중자 쓴다 그랬죠. 많은 군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이다. 이 말이야. 근데 어떤 게 다중형 건축물이다?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갖추면 됩니다. 첫째는 층수가 몇 층이면 16층 이상이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다중형 건축물. 16층 이상 된다? 무조건 다중형 건축물. 그럼 16층이 안 된다면 이게 두 번째야. 두 번째 건 15층 이하 되는 건축물 중에서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6층 이상이면 뭐 바닥 면적의 합계가 얼마나 되는지 따지지도 않아. 또 그게 무슨 용도로 쓰느냐 따지지도 않아. 무조건 16층 이상이면 다중형 건축물. 그럼 16층이 안 돼. 15층 이하야. 그때는 두 가지를 동시에 따집니다. 첫째는 무슨 용도로만 써야 돼. 아무 용도로 쓰면 안 돼.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그래서 뭐랬자면 되면 판, 문, 종, 여기 여객용시설, 여, 관광숙박시설, 관, 종합병원 종. 그래서 판문종, 여관종. 그 6가지 시설만 이용해야 되고 그때 바닥 면적의 합계는 5,000제곱미터 이상 될 때 그거는 다중형 건축물이라. 그래서 15층 이하 되는 것 중에서 다중형 건축물이 되려면 두 가지 갖추라. 6가지 용도로 쓰면서 바닥 면적은 5,000제곱미터 이상 될 때 판문종, 여관종으로 쓰면서 바닥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 이건 다중형 건축물. 단 조심할 건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서 모두 포함된다. 동물원 제외된다. 동물원, 식물원은 아무리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다중형 시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동물원과 식물원은 설령 문화 및 집회시설이지만 설령 바닥 면적 합계가 5,000 이상 된다 하더라도 다중형 건축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잘 기억하시고. 자, 개정된 게 바로 특수구조 건축물입니다. 1번은 똑같아. 1, 2번은 똑같아요.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적어도 몇 미터? 20m 이상 떨어졌다. 특수구조 건축물입니다. 여기 있는 기둥과 여기 있는 기둥의 거리가 20m 이상 너무 벌어져 있어. 위에는 천장, 바닥이 붕괴될 수 있죠? 이런 건 특수구조 건축물. 아니면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한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요거는 그림공법을 보면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에다 다 표시해놨죠. 그 사진이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 그래서 보나 차양 등이 외부로 돌출되어 있는데 그게 3m 이상 돌출되어 있다면 그것도 붕괴될, 무너질,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 그것도 특수구조 건축물.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이게 새로 신설된 겁니다. 무량판 구조로 되어 있다. 무량판이라는 게 뭐죠? 량자가 뭐죠? 보량입니다. 보라는 게 뭡니까? 원래 어떤 기둥이 이렇게 되고 기둥이 있으면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일단 보를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보 위에 이제 바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닥을 올리기 전에 바로 기둥 위에 보라는 게 이렇게 쭉 걸쳐져 있고 그 위에 바닥이라는 게 설치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이 보가 없는 겁니다. 무량판이라는 거, 이 량자는 원래 량자라는 게 뭐 이렇게 써요. 이거 이 량이라는 게 있는데 이 무량판이라는 건 보가 없는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보가 없이 바로 기둥하고 위에 있는 바닥이 한꺼번에 같이 다 버린 거야. 그럼 위에 있는 바닥이 너무 얇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기둥이 이렇게 받쳐주면 위에가 거기 기둥이 아무래도 이렇게 얇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게 뭐죠? 찢어지는 겁니다. 빵꾸가 뻥 나는 거죠. 예를 들면 위에 있는 바닥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기둥이 있는데 여기다 볼을 갖다 놓고 여기다
밑에서 이제 기둥이 받쳐주면 이 보 때문에 이게 붕괴되지 않는데 보가 없어서 이것만 넣으면 힘을 뚝 받아버리면 여기가 빵꾸가 뻥 나면서 그냥 이게 밑으로 훅 떨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는 기둥 4개가 있던 게 여기가 빵꾸가 뻥 나면서 그냥 밑으로 뚝 떨어져 버려. 이 무게 때문에 뚝 떨어지면 이 사람들 다 돌아가신 거죠. 이게 바로 삼풍백화점이라는 사고 났을 때가 바로 그런 문제였었죠. 무량판 이 보가 없는 상태에서 기둥만 올려놓고선 이게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가 이게 힘을 받지 못하고 뚝 떨어지면서 그냥 붕괴된 전체가 무너진 이게 있었죠. 그래서 무량판 구조는 아무래도 힘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죠. 그래서 그 무량판 구조를 가진 건축물인데 무량판 구조인 어느 하나의 층에 수직으로 배치된 주유구조의 전체 단면적에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걸 하늘에서 내려다봐요.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이제 보인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거야. 그럼 기둥들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아까 보가 없는 상태 기둥만 이렇게 있다 치죠. 그래 가운데는 뭐가 있죠? 여기 내려벽 같은 게 이렇게 있다 치자. 그러면 이 주유구조라는 건 아까 뭐가 주유구조? 바지 보내 죽이 있었죠. 그럼 수직으로 배치된 주유구조라고 하는 건 대표적인 게 바로 이거 내려벽이라든지 하늘에서 내려다본 거 내려벽 그 다음에 기둥 이런 것들은 수직으로 배치된 주유구조죠. 그러면 이 기둥의 단면적들 지금 깎은 면적 뭐하잖아. 또 이거 주유구조 중에 바로 내려벽의 이 단면적들 있잖아. 그럼 이 전체 이 주유구조의 전체 단면적에서 뭐가 차지하는 게 보가 없이 배치된 이 기둥들 기둥의 단면적 이 기둥의 단면적이 이 전체 현재 그 빗금친 면적들 빗금친 전체 면적 중에서 이 보가 없는 이 기둥의 단면적이 차지하는 게 전체의 4분의 1 이상이 된다면 이 말입니다. 이 전체 면적 중에서 이 기둥이 차지하고 있는 이 단면적의 면적이 전체 이 단면적의 4분의 1 이상이 된다면 이것도 뭐라 본다?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특수구조 건축물로 보겠다라는 거 이것도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다음 81번 이제 건축 행위로 들어갑니다. 우리 건축이라는 행위에는 몇 가지가 있죠?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심심치 않게 시험 문제 잘 나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 5가지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건축이라는 행위로 본단다. 건축. 그럼 첫째, 신축은 3가지밖에 없습니다. 신축은 첫째, 아무것도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에다가 건물을 새로 지었다? 당연히 신축이죠. 없는 대지에다가 건물을 새로 지었다? 그건 신축. 두 번째, 기존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기존 건축물의 전부가 뭐 됐죠? 해체되거나 멸실이 됐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전부가 해체하거나 내가 뜯어내거나 또는 천재지부로 멸실이 돼버렸어. 새로 지었는데 어떻게 지었다? 종전보다 더 크게 축조했다. 기존에보다도 더 크게 지면 그것도 신축이라고 한단다. 세 번째는 부속 건축물만 있는데 거기다 주된 건물을 지었다. 그것도 신축이라고 한다. 그래서 신축은 이렇게 3가지만 있다. 반면에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기존 건물이 있어요. 근데 그 건물에 대해서 뭘 했습니까?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켰답니다. 몇 가지? 4가지 중에 또는 자가 들었으니까 앞에 있는 점들 다 또는이야. 건축 면적 또는 연면적 또는 층수 또는 높이. 넷 중에 하나라도 다 증가시켰다면 그 4가지 중에 하나만 증가하면 증축이라고 한단다. 따라서 연면적은 줄어들었어도 층수가 늘어났다? 그것도 증축이에요. 자, 층수는 줄었는데 높이는 더 증가시켰다? 그것도 증축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넷 중에 하나만이라도 증가되면 그건 증축. 자, 그럼 개축은 고쳐진다는 얘기죠.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뭐 한답니까? 해체하고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뜯어내고 어떻게 지었죠?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내에서 다시 축조한다면 그거는 개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아까 기존 건축물의 전부가 해체하고 더 크게 지면 신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해체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내에서만 다시 축조한다면 그거는 개축이 됩니다. 자, 이때 조심할 거. 일부만 해체한다 그랬는데 일부 해체라는 게 얼마큼 일부 해체죠? 적어도 주유구조부 중에 내려벽, 기둥, 보, 지붕틀 머리지 맞춰서 내기, 보지 4가지 중에서 몇 가지는 포함시켜야 돼? 그 4가지 중에 3가지는 포함시켜서 해체할 때 일부 해체라고 하고 그리고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내에서 진다면 그거는 개축에 속한다. 그래서 첫째, 개축이 되게 해체는 일부 해체란 내려벽, 기둥, 지붕틀 4가지 중에 3가지는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 그것도 조심합니다. 다음, 재축.
개축은 내가 뜯어내서 해체해가지고 종전규모로 짓는 거고 재축은 내가 뜯어내는 게 아닙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뭐가 됐다? 멸실된 경우. 예, 재해 등으로 멸실이 돼버려야 돼. 내가 해체한 게 아니고 이건 멸실이란 말이죠. 그래놓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한다면 이거는 재축이라 하자. 그중에 첫 번째 요건, 첫째, 연면적의 합계는 무조건 종전규모 이하로 해야 됩니다. 새로 짓는데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멸실되고 새로 짓는데 연면적의 합계는 무조건 종전규모 이하로만 해야 된다라는 첫 번째 조건. 두 번째는 동수나 층수나 높이, 두 개 동, 세 개 동 이런 동수 있죠. 층수 몇 층, 높이 몇 미터. 이 셋이 첫째가 그 세 가지가 모두 종전규모 이하일 것. 예, 동수, 층수, 높이 셋이 다 종전규모 이하일 것. 그럼 몇 가지야? 네 가지죠. 연면적의 합계, 동수, 층수, 높이가 종전규모 이하라면 그거는 재축이 된다. 재축입니다. 근데 조심할 건 연면적의 합계는 종전규모 이하인데 동수라든지 층수라든지 또는 높이 중에 어느 하나가 셋 중에 두 개는 들어가면 안 돼. 동수라든지 층수라든지 또는 높이 셋 중에서 그 중에 어느 하나가 종전규모를 초과한대. 동수가 초과했다. 층수가 초과했다. 높이가 초과됐다. 종전을 초과한 거야. 종전규모보다. 그래서 셋 중에 하나만, 두 개 들어가면 안 돼. 하나만, 셋 중에 하나만 종전규모를 초과했대. 그런데 그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령에게 모두 적합할 것. 초과는 했는데 법령상의 한도를 넘어서지 않고 그 안에서만 종전규모로 초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뭐로 본다? 재축으로 보겠다. 따라서 재축이 되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연면적의 합계가 종전규모 이하면서 동수, 층수, 높이도 종전규모 이하다. 그럼 재축. 또 하나, 연면적 합계는 종전규모 이하인데 동수, 층수, 높이 셋 중에 어느 하나가 종전규모를 초과했어. 그런데 현행 건축법령이나 조례에 적합한 법인 내에서만 초과했어. 그럼 그것도 재축으로 인정해 줄게 라는 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유구조물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요거 주유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요거를 이전이라고 부른단다. 그래서 이전까지 5가지를 합쳐서 한마디로 뭐란다? 건축이라고 한다. 그래서 건축에는 이렇게 5가지가 있다는 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82번 대수선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그래서 대수선이 되려면 적어도 8가지 중에 한 가지에 해당할 때 대수선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은 이렇게 통째로 해야 되는 게 참 많아. 그래서 머리가 복잡하니까 8가지 어떻게 한다? 내력벽, 내, 기둥, 포, 지붕틀, 주계단, 그다음에 방화벽, 방화구역에 의한 여기 바닥벽, 그다음에 요거 다가구 다수의 경계벽, 그다음에 마감재료. 그래서 내기, 보지, 주방, 경마. 뭐랬지만 그래요. 내기, 보지, 주방, 경마라는 요 8글자가 바로 대수선에 속한다. 그중에 내력벽을 어떻게 할 때 대수선이죠?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한다. 내력벽을 하나라도 증설하거나 해체하면 그건 대수선. 아니면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할 때. 수선 변경에서는 30제곱미터 이상. 증설 해체는 하나라도 증설 해체하면 대수선. 수선 변경은 30제곱미터 이상 내력벽을 수선 변경할 때면 대수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하나로 보면 돼. 기둥, 포, 지붕틀은 기둥하고 포하고 지붕틀은 하나라도 증설 해체하면 대수선. 수선 변경은 3개 이상 할 때만. 증설 해체는 하나만 해도 이 앞에 아무런 말이 없다는 건 한 개만 증설, 한 개만 해체해도 대수선을 얘기고 수선 변경할 때는 몇 개를 한다? 3개 이상 수선 변경할 때만 그건 대수선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둥, 포, 지붕틀은 증설 해체하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할 때 각각 대수선이다. 그 다음에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주계단만 들어가잖아.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이것들은 증설 해체, 수선 변경. 하늘에도 증설 해체하거나 하늘에도 수선 변경하면 다 대수선. 이건 3개 이상은 말이 안 들어가요. 방화벽, 방화구에 대한 바닥벽도 증설 해체, 수선 변경 다 대수선입니다. 3개 이상 아닙니다. 하나만 해도 수선 변경해도 대수선. 또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주택만 연립 같은 건 안 들어가요. 다가구, 다세대, 가구 간, 가구 간 또는 세대 간 경계벽. 니들 집과 우리 집을 구분하는 벽, 경계벽이야. 니들 집, 우리 집을 구분하는 그 벽이 경계벽인데 그 경계벽을 뭐 한다? 하나라도 증설 해체하거나 하나라도 수선 변경하면 그것도 대수선으로 보겠다. 마지막,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들. 우리 건축물 바깥쪽에 그
스티로폼 같은 거 붙이는 거 있죠. 그 외벽에 마감 재료라고 하는데 그 붙일 때 하늘에도 증설에 차면 대수산입니다. 다만 수선 변경은 저도 그 벽 면적 마감 재료 벽을 30m 이상 수선 변경할 때만 그건 대수산입니다. 꼭 요거 내력하고 똑같죠. 요거는 내력하고 같습니다. 따라서 그 마감 재료는 하늘에도 증설에 차면 대수선. 수선 변경할 때는 30m 이상 수선 변경할 때만 그건 대수선이라는 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 83번 용도 변경 및 복수 용도인데 자 여기서 용도 변경이라는 게 뭐죠? 건축물의 용도 종류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냐면 161페이지 맨 밑에 하면 건축물의 종류 해가지고 단독주택부터 29번 야영장 시설까지 29가지가 나오는데 아니에요. 30가지입니다. 왜냐하면 23번에 교정시설이 있고 23매 2에 국방 군사시설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정시설하고 국방 군사시설이 옛날에는 하나로 합쳐져 있는데 둘로 분리시켜버렸어. 그래서 이제 29가지가 아니라 그 분리된 것까지 따지면 총 30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종류는 단독주택부터 야영장 시설까지 총 30가지가 있다. 그거 그 30가지가 다음 페이지 보면 다시 또 세분화됩니다. 그래서 162페이지 더 보면 단독주택에는 단다다공 있고 공동주택에는 아연다기가 있고 일종근생에 이런 게 있고 이종근생에 이런 게 있고 문화및 집회설이 이런 게 있고 쭉 해서 다시 세분화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뭐 어떻게 애우라고는 못하겠지만 시험 문제가 근린생활시설까지는 시험 문제가 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일종근생, 이종근생 여기까지는 최소 시험 문제가 그 종류들이 시험 문제 날 수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데까지는 애우시고 이제 중요한 게 뭐죠? 이 30가지에 되는 건축물의 종류가 여러분들 교재 164페이지에 보면 시설군과 용도군으로 다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종류를 다시 아까 30가지 있었죠? 그걸 뭐로 나눈다? 시설군과 용도군으로 나누고 그 시설군이라는 건 무슨 말이죠? 다시 그 30가지를 9가지로 크게 나눈 겁니다. 그래서 머리자만 따서 어떻게 한다 했죠? 자산, 전문, 영교, 건축,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 자동차 관련 시설, 산업등의 시설군, 그래서 전기통신 시설군, 그다음 이거 그 밖의 시설군까지 자산 전문 영교 근주구, 자산 전문가인 영교가 근주구 했다, 근주그 했다. 그래서 자산 전문 영교 근주그라는 9가지 시설구도 나눠놓고 이 9가지 시설에 다시 뭐 들었다? 각각의 아까 했던 용도를 여기다 배열했죠. 그래서 그 순서대로 그래서 순서 여기 자동차 관련 시설은 자동차, 위험 여기 산업 등의 시설군에는 다시 여기까지 여기 이렇게 잘랐죠. 그래서 어떻게 온다고? 그 각각의 시설군에 들어가는 이 용도군들 있잖아. 이 용도군들을 외우라는 얘기입니다. 이 용도군을. 그래서 순서대로 외워야 돼. 자동차에 위험물과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싣고 공장 안에 창고로 돌진하면 장례 치르고 묘지갈 운수이다. 방송 발전은 거룩한 종교 문화를 위락과 관광으로 변질시켰다. 이종 근생 다중생활시설에 살고 있는 판운숙이라는 여자아이가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이야. 판운숙이라는 여자아이가 뭐 한단다? 바로 야영장에서 의료교육을 수련하는 건 노유자를 위해서다. 1, 2, 즉 1은 단독, 2는 공동으로 뭘 한단다? 교정, 국방 업무는 그래서 1, 2, 즉 단독 공동으로 하는 교정, 국방 업무는 뭐로 본단다? 그건 동신물을 위함이다. 라고 해서 총 이게 원래는 30가지가 아니라 31가지예요. 이종근생 중에서 이종근생 다중생활시설하고 이종근생시설하고 둘로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총 아까 30개에서 31개로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는 이게 순서대로 다 쭉 배열해 놓은 게 여러분들 교재 164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박스표 있죠. 이렇게 나눠놓고 그럼 이렇게 쭉 나눠놓고 이제 뭐 한다? 무슨 시설군에서 무슨 시설군의 용도를 변경하느냐. 여기 문화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위로 바뀐단다. 또는 여기 자동차로 있어서 밑으로 내려가는 시설을 바꾼단다. 이같이 위로 올라가는 용도 변경이 있고 밑으로 내려가는 용도 변경이 있고 옆으로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 변경하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놓고 어떤 용도로 쓰다가 더 위험도가 높은 위로 더 올라가는 건 위험도가 높아지는 거야. 어떤 용도로 쓰다가 위험도가 높은 저 위에 있는 시설로도 용도 변경할 때는 특시 특도 시장운수처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상이고 밑으로 내려간다면 어떤 용도로 쓰다가 밑에 있는 용도로 내려가는 여기서 요로 내려간다. 이게 내려갈 때는 그때는 허가권자 특시 특도 시장운수처한테 신고만 하면 된단다. 허가권자한테 허가받는 게 아니라 신고만 하면 된다. 그럼 원래 옆으로 갈 때는
건축물대장 변경 신청만 하면 되지 허가받거나 신고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때는 건축물대장 변경 신청 대상이 된다. 그래서 상위설구로 용도 변경은 허가 대상, 내려가는 건 신고 대상, 옆으로 가는 건 건축물대장 변경 신청 대상.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난다? 실제로 요거 우연물 저자 및 처리시설로 쓰던 걸 관광 숙박시설로 휴게시설로 바꿨다. 그럼 우연물 저자 및 처리해서 관광 휴게시설로 바꾼다. 이렇게 내려갔잖아. 이렇게 내려가는 거. 이거는 신고만 하면 된단다. 노유자 시설로 쓰다가 이중 다중생활시설로 다 바꿨다. 근생 당해서 올랐다. 위로 올라가잖아. 올라갈 때는 허가받아라. 내려가는 걸어가는 건 신고상, 위로 올라가는 건 허가상. 이런 얘기야. 시험 문제가 무슨 시설에서 무슨 시설로, 무슨 시설에서 무슨 시설로 바꿀 때 그게 허가 대상이나 신고 대상이나 건축물 대상, 변경 신청 대상이나 이걸 묻는 문제가 정말 3년에 2번까지는 납니다. 그래서 이거 애우지 못하면 한 문제 틀린다고 봐야 돼. 그래서 참 복잡한데 어쨌든 3년에 2번 꼴 정도로는 시험 문제가 아주 출제가 잘 되는 이런 내용들이라. 자, 준용 규정 있죠. 위로 올라가는 허가 대상, 밑으로 내는 신고 대상인 용도 변경이야. 용도 변경하는데 허가 대상 용도 변경, 신고 대상 용도 변경. 그런데 그 용도 변경하라는 부분에 바다 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 된다면 용도 변경 끝내놓고 그냥 쓰면 안 돼. 사용 승인을 받아라. 그때는 용도 변경 끝내놓고 나중에 쓸 때는 사용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승인이라고 하는 규정을 준용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신고 대상은 빠지고 허가 대상만 위로 올라가는 용도 변경. 위험도가 높아지는 거로 올라가는 용도 변경인 허가 대상 용도 변경하는데 그때 용도 변경하는 바다 면적의 개가 500제부터 이상부터는 그게 500 이상 됐다면 그때부터는 뭐 돼야 된다. 건축물 설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건축물 설계에 관한 규정이라는 건 건축사가 설계해야 되지. 아무나 함부로 설계하지 말라. 용도 변경하기 위한 그 바다 면적에 대한 설계도면은 건축사가 설계하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복수 용도라는 건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용도가 있잖아. 그 용도를 하나가 아니라 2가지 용도로 써도 돼. 여기 오늘 강의실로 쓰면서 나중에 예를 들면 여기 숙박실로 쓰겠다. 또는 강의실로 하면서 또 저녁에는 나이트클럽으로 하겠다. 뭐 이런 거야. 하나의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2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평일날은 뭐로 쓰고 휴일날은 뭐로 쓰겠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이게 복수 용도입니다. 그럼 복수 용도는 같은 시설군 내에서만 허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아까 자산 전문 영유 근주구 각각의 시설 있죠. 그 속에서만 지들끼리만 자동차 산업 등의 시설군 내에서만 지들끼리 하는 거. 그게 같은 시설군에서 허용하는 게 원칙이죠. 복수 용도는. 그런데 지방건축인의 심의를 거치면 허가권자로부터 지방건축인의 허가권자가 지방건축인의 심의를 거치면 그때는 뭐도 할 수 있다. 다른 시설군의 용도 간의 복수 용도도 허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같은 시설군 안에서만 복수 용도로 허용할 수 있는데 건축인의 심의를 거치면 다른 시설군끼리도 복수 용도로 허용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죠. 자, 이제 84번 건축 허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매년 건축 허가는 시험 문제 안 난 적이 없죠. 건축 허가하고 다음 건축 신고 여기는 반드시 시험 문제 납니다. 7문제 중에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가 시험 문제 안 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먼저 사전 결정이라는 게 있죠. 이 사전 결정이 뭐였었죠?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한테 미리 가가지고 허가권자님 제가 여기다 이 땅에다가 이런 건축물을 이런 규모로 지으려고 하는데 이게 허용되는지 여부 또 허가받을 때 어떤 서류 같은 게 필요한지 이런 것 좀 미리 결정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걸 신청하는 것. 이걸 사전결정 신청제도로 한단다. 그럼 그때 허가권자가 여기다 이런 건물 줘도 돼요? 그랬더니 허가권자가 뭐랬어? 너 거기다 그런 건물 줘도 돼? 라고 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 그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다? 이거 사전결정을 통지받으면 4가지 받은 허가 등을 받은 거로 본답니다. 자, 4가지가 뭘까? 산지 전용 허가 받은 거로 본다. 개발행 허가 받은 거로 본다. 농지 전용 허가 받은 거로 본다. 하천 점용 허가 받은 거로 본다. 그래서 산지를 개발하여 농지로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 농사 지으려면 하천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4가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외우라 그랬습니다. 다만 여기서 시험 문제 청안에 잘 나는 거 산지 전용 허가 받은 거로 보는데 이게 어디죠? 산지를 까뭉개 가지고 거기다 건물을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허가권자한테 사전결정 신청했어. 허가권자님 저기 있는 저 임야를 산지를 까뭉개서 거기다 이런 건물 지으려고 하는데 저도 돼요? 라고 했더니 허가권자 말해서 너 거기다 그런 건물 줘도 돼? 이게 사전결정을 통지한 거죠. 그러면 따로 산지를 까뭉개기 위한 산지 전용 허가 안 받아도 받은 거로 본다 이 소리입니다. 다만 보전 산지가 지정되는 지역에서는
아무 때나 산지 전용 허가받은 걸로 보지 않고 그 보전산지라는 게 어디에 위치할 때만 도시지역에만 해당할 때, 즉 도시지역이라는 용도적이니까 주로 보전녹지지역이에요. 녹지지역도 도시지역에 속하죠. 그럼 보전녹지지역 안에 뭐가 들어있다? 여기 보전산지라는 게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보전산지에다 건물 지으려고 사전결정 신청했어. 너도 줘도 돼. 결정 통지받았죠. 그러면 별도로 산지 전용 허가 안 받아도 받은 거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도시지역이 아니라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거기 보전산지가 지정돼 있어. 거기서 내가 사전결정 통지받았어. 그러면 산지 전용 허가 받은 거로 볼까? 안 받은 거로 봅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따로 산지 전용 허가를 다시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보전산지에서 산지 전용 허가 받은 거로 인정하는 경우는 녹지지역 같은 도시지역 안에 있는 그런 보전산지에서만 산지 전용 허가 받은 거지, 도시지역이 아닌 관농자 지역에서는 산지 전용 허가 받은 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조심하라는 얘기죠.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2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사전결정 통지받았어? 2년 내에 건축허가 신청하라는 얘기야.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사전결정의 효력은 자동 상실된다 라고 됐습니다. 다음 이제 허가권자. 원칙적으로 허가권자는 누구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라는 자들은 특시특도 시장수 구청장한테 허가받습니다. 즉 두 가지 행위야. 건축행위하는 자, 대수행위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받는 건데 특시하고 특도에서는 특시특도한테 허가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특별시, 광역시만 해서요. 여기는 안 써놨지만 특별시하고 광역시에서는 원래 누가 허가권자입니까? 특별시에서는 구청장이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서는 구청장, 군수. 얘들이 원래 허가권자인데 특별시, 광역시에서 그 구청장이나 군수가 허가 내주는 게 아니고 누가 허가 내준대? 21층 이상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를 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특별시, 광역시 안에서 21층 이상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또는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직접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단 기존 건축물이 있었는데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30% 이상을 증축을 했어. 기존 건축물 8만 제곱미터짜리가 있는데 그 30% 38이 24, 2만 4천 제곱미터를 증축을 했더니 10만 이상 돼버렸어. 또는 21층 이상 됐어. 그러면 그때 그 21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이라는 이 요건이 충족되면 그때 증축하는 그 2만 4천 제곱미터 이것도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허가받아라. 그래서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의 증축을 해서 이런 21층 이상이 된다. 연면적이 10만 이상 된다면 그것도 포함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권자다라는 뜻이죠. 다만 여기 예외가 있어. 그런데 말이야 21층 이상인데 연면적이 10만 이상 돼. 그런데 무슨 용도로 쓰는데? 공장이나 창고 용도로 쓰는데 아니면 지방건축인의 심의를 거쳤대. 서울특별시 지방건축인의 심의를 거쳤답니다. 그러면 이때는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허가받는 게 아니고 그 공장이나 창고나 지방건축인의 심의 거친 건 그거는 다시 원래 허가권자인 특별시에서는 구청장, 광역시에서는 구청장, 군수 그 자들이 허가권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여기에 또 예외가 있어. 지방건축인의 심의를 거쳤는데 그게 무슨 건축물이야? 초고층 건축물. 초고층이면 얼마죠?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이상 되는 아주 큰 건축물. 그거는 비록 지방건축인의 심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때는 구청장, 군수한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또 초고층 건축물은 다시 누구한테 받는다?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허가를 받아라 라고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기억합니다. 다음, 자, 시군에서 시장 군수가 허가를 내주되 시군에서는 시장 군수가 허가권자야. 단 위에 있는 도지사한테 먼저 승인을 받고 사전 승인 받고 그 다음에 허가를 내주는 게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허가하되 도지사한테 먼저 승인을 받고 나서 허가를 내줘야 될 사유 몇 가지? 3가지.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죠? 첫째, 좀 전에 위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 내주는 건축물들이 있었죠. 특별시장, 광역시 허가 내줘야 될 건축물을 어디다 짓는다? 시 또는 군이라는 지역에다 짓는다면 그때는 누가 허가 내준다? 그 시장 군수들이 허가 내줄 때 뭐가 필요하다?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라. 그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 대상 규모 건축물을 시군에다가 건축할 때는 시장 군수가 허가 내줄 때 먼저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고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 두 번째, 목적이 자연환경이나 또는 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목적을 잘 보세요. 자연환경
또는 수지를 부하기 위해서 3층 이상 되는 거 또는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그런 무슨 용도?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숙박시설, 의락시설, 011 숙위라는 5가지 건축물을 건축한다면 자연환경 또는 수지를 부하기 위해서 3층 이상 되거나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011 숙위 5가지 정도로 쓰는 건축물이라면 이때도 시장 군수가 허가 내주기 전에 도지사한테 먼저 승인을 받아야 된다. 세 번째는 목적이 달라요.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적이 이거야. 자연환경 수질보호가 아니야. 주거환경, 교육환경 보호입니다. 그때 무슨 시설만 규모는 따지지 않고 아까 뭐 3층 이상, 연면적이 1000 이상이라고 들어가잖아. 규모는 따지고 의락시설, 숙박시설로 봤을 때만 의락시설, 숙박시설 그것도 도지사한테 먼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건축물 안전영향 평가 대상 있죠. 자, 건축물에 대해서 이게 과연 이렇게 해줘도 안전할까? 주변에 문제가 없을까? 안전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첫째는 초고층 건축물. 아까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에서는 초고층 건축물은 건축물 안전영향 평가 대상입니다. 또 하나가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인 건축물. 2가지 조건이야. 연면적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층수도 16층 이상 되는 이런 2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거. 뭐는 아니지만 초고층 건축물은 아니야. 50층 이상 되는 거, 200m 이상 되는 건 아니야. 그렇다 하더라도 건축물 안전영향 평가 대상이 되는 건 연면적은 10만 이상 되는데 16층 이상 된다면 그것도 건축물 안전영향 평가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조심할 건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야. 만약에 하나의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2의 건축물을 다 합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아니고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 이거 조심해요.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이지 2를 합친 연면적의 합계라면 안 된다는 거. 각각의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될 때 그거 층수는 16층 이상이 될 때 그건 건축물 안전영향 평가 대상이 됩니다. 자, 건축 허가를 신청했어. 또는 공사 이제 허가 받고 나서 공사에 착공한다고 착공 신고하러 갔어. 그랬더니 허가권자가 뭐라 하죠? 야, 건축 허가 지금 내줄 수가 없어. 착공 신고 지금 접수할 수가 없어. 이걸 건축 허가 및 착공의 제한이라고 합니다. 건축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허가권자가 야, 지금은 이런 사유 때문에 안 되니까 돌아가 있어. 나중에 다시 와. 또 이미 허가받은 사람이 공사에 착수하려고 착공 신고하러 왔는데 착공 신고를 접수하지 안 받아주는 겁니다. 이걸 둘을 묶어서 허가 및 착공의 제한이라고 한다. 자, 누가 제한할 수 있죠? 국장이 제한하는 게 있고 특강 도의사가 제한하는 게 있습니다. 자, 국장은 누구 걸 제한하죠? 모든 허가권자들. 특강, 특시, 특도, 시장, 특시, 특도, 시장수청장. 예외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얘들이 허가권자잖아요. 원칙은 특시, 특도, 시장수청장. 예외 특별시장, 광역시장. 얘들이 허가권자인데 걔들 보고 야, 니들 탐구권 허가 내주지 마. 누가 제한한다? 국장이 그렇게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국장은 목적이 딱 2가지 사유가 있을 때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제한하는 거 아닙니다. 첫째, 국토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 국토에서 필요하다면 국장은 그런 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무부 장관들이 각 부서의 장관들이 어떤 목적으로 국방, 국가유산의 보존, 환경보전, 국민경제를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그래서 장관들이 국방부 장관이 또는 국가유산청 그래서 그 장관이 또는 환경부 장관이 또는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죠. 산업통상부 장관 이런 국민경제를 위해서 그 장관들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지금 적들이 지금 다시 포를 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는 지금 건축허가 내주지 마세요 라고 국장한테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국장은 누구한테? 그 허가권자한테 야, 여기 지금 북한 놈들이 또 대포 쏜다고 하니까 여기는 지금 건축허가 내주지 마.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허가권자들의 허가 및 착공을 제한할 수 있죠. 목적을 잘 보세요. 국토관리에서 필요한 경우 주무부 장관들이 국방, 국가유산의 보존, 환경보전, 국민경제라는 4가지 목적을 위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제한할 수 있다. 반면에 특강도의사도 자기 밑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권자들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강도의사가 자기 밑에 있는 시장군수 구청장들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목적은 지역계획 또는 도시군 계획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역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때 시장군수구청장들의 허가에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건 특강 도지사들은 그 제한한 내용을 위에 있는 대빵 국장한테 보고해야 됩니다. 특강 도지사들이 밑에 있는 시장군수구청장 걸 제한한 건 위에는 국장한테 보고해야 되고 보고받은 국장 그 제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제한이 지나치다고 인정되면 그때는 그 특강 도지사 보고 야 해제라고 해제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하고 그때 제한기간 원칙은 2년 동안 제한할 수 있는데 2년 이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데 그때 1회 하나요 1년 이내에서 연장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다음 필수적 취소는 허가 내준 거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몇 가지? 3가지입니다. 자, 첫째, 건축 허가 등을 받았잖아. 그럼 허가를 받은 날부터 몇 년 내에 원칙적으로 2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냐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런 말이죠.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2년이나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냐면 허가를 취소해야 됩니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죠. 그럼 원래는 2년 플러스 1년, 공장은 3년 플러스 1년. 그래서 최대 공장은 4년까지도 허가를 공사 착수하는 걸 연장시킬 수 있어. 그때까지도 공사 착수 안 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 하여야 한다. 그래서 필수적 취소입니다. 두 번째는 건축 허가를 받아놓고 그로부터 법정 기간, 아까 2년, 3년, 뭐 또 연장 1년 이런 기간 내에 공사에 뭘 했어? 착수는 했어. 그런데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대. 공사에 착수한 뭡니까? 불도저만 갖다 놓고 그냥 방치하고 있어. 더 이상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돼. 그때도 허가를 취소해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착공 신고하기 전에 아직 착공 신고 안 들어갔어요. 경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했대. 예, 경매, 공매 붙여가지고 그 땅이 남한테 넘어갔어. 그런데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예, 6개월이 경과했는데도 더 이상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 인정돼? 그때도 기존에 허가 내준 거 취소하여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핵심 정리 85로 내려갈까요? 대지의 소유권 확보 및 매도 청구.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건축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먼저 그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남의 땅에다 건물 짓는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축 허가 받으려면 일단 대지에 대한 소유권부터 먼저 확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어느 하나에 대항할 때는 그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건축허가 내줄 수 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건 아직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래도 건축허가 내줄 수 있다 이거죠. 그중에 첫 번째가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자, 소유권은 확보하지 못했으나 사용권은 확보했다 이 말입니다. 사용권이 뭐죠? 토지 사용 승낙서. 제일 많은 게 지주공동사업에서 제일 많이 벌어져요. 지주공동사업. 땅 주인하고 그죠? 누가 하고 지주가 땅 주인이죠. 하고 사업 주체하고 공동사업. 보통 건설업자들하고 땅 주인하고 같이 하죠. 땅 주인은 땅을 갖고 있는데 개발할 줄은 모르잖아. 근데 개발한 자는 땅은 없어도 개발한 걸 잘 알아. 그럼 둘이 짝짝꿍 돼가지고 지주공동사업이라는 걸 시행합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이 땅을 뺏겨버려. 왜? 땅 주인은 개발이라는 걸 모르잖아. 근데 개발업자가 전부 다 그냥 사기쳐가지고 그냥 지들 다 빼먹고 그냥 껍데기 만들어 놓고 도망가 버립니다. 지들 다 빼먹고. 그래서 땅을 그냥 잃어버린 경우가 많아. 사실 뺏겨버린 경우가. 그래서 지주공동사업은 잘 모르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야. 소유권은 확보하지 못했잖아. 누가? 그 개발업자가. 땅 주인은 따로 있잖아. 근데도 그 땅 주인한테 뭐 받았어? 토지 사용 승낙서라는 걸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개발하는 새끼가 지가 왜 새끼라고 했죠? 제 주변에 그런 인간들이 있었어요. 사기꾼들이. 실제로 그 짓 합니다. 그래서 남의 땅을 갖다가 지가 뭐 해버려? 그냥 빼는 거야. 그 사람은 땅 주인은 그거 잘 몰라. 뭐 어떻게 개발하는지. 그 개발이 잘 이루어지도 않고 뭐 돈은 자꾸 들어가고 나중에 그 대출 받아가지고 다 나중에는 나가 떨어져 걔들은 도망가 버려. 그럼 대출 누가 받았어? 땅 주인이 받았잖아. 그럼 땅 뺏기는 거야 그냥 공짜로. 그런 경우가 수두룩한 게 지주공동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건축주인 그 개발업자가 지가 지 명의로 다 건축허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못 받았어. 토지 사용 승낙서. 그래서 그 땅 주인으로부터 이 땅에 대한 모든 개발에 대해서는 이 개발업자한테 위임합니다. 일임합니다. 라는 그게 토지 사용 승낙서예요. 그거 써준 거야. 사용할 수 있는 권을 확보했죠. 그러면 그때는 소유권 없지만 그 개발업자가 소유권 없잖아. 그래도 건축허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개발업자 자기 명의로 건축허가 받았습니다.
돌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 그냥 공짜로 그놈들한테 뺏기는 거랑 똑같다 이 소리입니다.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질 때는 뭐 한다? 안 됩니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질 때는 사용권만 확보해서는 안 되고 소유권이 확보가 돼야 그래야 건축허가를 내주겠다 이런 뜻이죠. 또 두 번째,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으로 일정한 건축물을 신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합계가 전체 지분의 80% 이상인 경우 등 하고 돼 있죠. 이거 쉽게 말하면 건축물이 낡아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상가가 있는데 구분 상가야. 3계층짜리 상가가 있는데 소유자들의 각 호실이 다 달라. 소유자들이 다 달라. 그 거기 소유자가 몇 명이야? 100명 있다고 가정해. 그럼 100명 있는데 문제는 뭐죠? 누구는 이 건물 낡았으니까 우리 뭐 하자? 여기 새로 부시고 새로 짓거나 개축하거나 재축하거나 또는 리모델링 하자라고 사람들이 주장을 해. 근데 일부는 하자고 하고 일부는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의견이 분분하면 이거 못하는 거잖아. 소유자들이 다 다르니까. 그때는 얼마큼만 확보면 된다? 80% 이상만 그 공유자 수의 80% 100명 중에 80명 이상이 뭐라 해서 그래 우리 이거 이번 새로 부시고 새로 짓자. 그죠?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리모델링 하자. 대손하자. 할 수 있다. 이거 하나 신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 요 네 가지야. 그거 하자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80% 이상만 오케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동의한 공유자들의 지분합계가 그 면적, 소유한 전체 면적 중에 연면적이죠. 그중 각각의 면적을 합친 게 그 지분 면적이 그 동의한 사람들이 역시 전체 지분의 80% 이상 될 때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아직 뭔 맞지 않았어.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어도 100% 확보한 건 아니잖아. 80%만 확보했지. 그래도 그냥 건축허가 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그 이어져. 건축허가 받은 건축주. 지금 이 사람이 오했고 바로 이거 2번에 연결된 거야. 건축허가 받은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 또는 대지의 공유자 중에서 아까 80% 동의받은 공유자 있죠? 그중에 동의하지 아니한 공유자에게 그럼 나머지 20% 이하되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그 공유 지분을 뭐로다?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80% 이상은 동의했는데 나머지 20% 중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 있죠? 그분들한테는 너 팔고 떠나. 그때는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시가로 매도를 청구할 수 있고 매도 청구하기 전에 몇 개월 이상은 그 가격에 대한 협의할까? 3개월 이상. 항상 그것도 같아요. 3개월 이상 그 얼마야 주면 너 떠날래? 라는 협의하고 그래도 3개월이 지나도 안 된다? 법원에다가 얼마 드리면 좋겠는지 판사님 결정해 주세요. 라는 매도 청구 소송으로 들어가서 금액 결정받으면 그거 주고 내쫓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85번 여기까지 끝나고 이제 마지막이죠. 건축신고사항. 이제 좀 전까지가 건축허가 관련된 것들이 다 끝난 겁니다. 이제 마지막 건축신고. 원래는 무슨 대상이야? 건축신고도요. 원래는 허가 대상이야. 허가 대상 건축물인데 여기 있는 것들 신고만 해도 되는 경미한 것들이 있어. 허가 대상 건축물인데 신고만 해도 되는 경미한 것들이 있어. 누구한테? 특시특도 시장공사에 신고만 하래. 그러면 효력은 뭘 인정한다? 허가받은 거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행위하는 거 신고만 하란 얘기야. 허가받은 거로 인정해 줄게. 이거죠. 자, 두 번째는 특시특도 시장군수 구청장. 원래 신고 접수하는 원래는 허가권자죠. 이 사람들이 신고도 접수하는 자들이야. 그 신고받는 사람. 신고받은 날부터는 원칙적으로 5일 이내에 신고 수리할지 안 할지 또는 이게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이 필요한 민원 처리가 필요한 처리기간 연장이 필요한 이 여부를 5일 내에 그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뭐가 필요하다? 이거 도시계획인의 건축인의 심의가 필요하다. 또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는 관계행정위원장하고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등 이런 경우에 심의나 동의나 협의나 확인이 필요하다면 일단 신고받은 날부터 5일 이내는 이건 뭐가 필요하다? 심의 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신고 수리 여부 등을 신고인에게 며칠 내 20일 내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게 협의가 필요하다, 동의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5일 내에 이런 게 필요한 사실을 신고인한테 통지하고 그 협의 동의 같은 거, 심의 같은 건 20일 내에 하라는 얘기입니다. 20일 내에 다 고쳐가지고 신고 수리 여부를 20일 내에 그걸 통지해 주라 이겁니다. 그때 신고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아까 허가 받아놓고 하는 건 2년, 공장은 3년이었었죠. 여기는 1년이야. 신고해놓고 1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신고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자동적으로 효력상실이야.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시 1년 플러스 1년, 1년의 범위 내에서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죠. 그래서 원칙은 신고일로부터 1년 내 공사 착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 연장 가능. 이렇게 정리하죠. 자, 이제 여기 신고사항. 이것도 시험 문제 아주 잘 납니다. 어떤 것들이 신고사항일까? 원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85점부터 이내밖에 안 되는 증축, 개축, 재축할 때 신고만 하면 됩니다. 바닥 면적 합계 85점부터 이내에서만 증축, 개축, 여기 이제 재축한다면 요거는 신고사항. 다만 3층 이상인 건축물인데 증개축, 재축하라는 부분에 바닥 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에만 이거는 신고사항입니다. 따라서 이거 그림으로 그림법 할 때 설명했었죠. 몇 층짜리다? 1층, 2층, 3층이야. 그럼 3층인데 여기다 증축을 하려고 한답니다. 여기다 그럼 증축하려는 요 바닥 면적 있죠. 요거는 원래는 얼마인데 85제곱미터 이내만 증축한다면 요 바닥 면적이 85제곱미터 이내만 증축한다면 원래는 신고사항이야. 그런데 이 3층 이상 되는 건축물에 요 1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 3층 바닥 면적 이걸 다 더하면 뭐가 되죠? 이게 연면적이잖아요. 요 건축물에 연면적이 예를 들면 얼마라고 할까? 예, 100제곱미터로 할까요?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라면 요 100제곱미터에 곱하기 10분의 1인 10제곱미터까지만 요 증축을 10제곱미터까지만 이때는 신고만으로 할 수 있고 10을 넘어버리는 증축은 그건 허가받으라는 얘기입니다. 3층 이상 되는 건축물로서 그 증개축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만 한정해서 신고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연면적이 만약에 500제곱미터라면 이 세 개를 합친 연면적 500제곱미터라면 500제곱미터의 10분의 1은 그때는 50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 50제곱미터가 이게 신고만으로 할 수 있고 50 넘는 건 허가받으라는 얘기야. 85가 아니라 이렇게 연면적이 작을 때는 그거의 10분의 1만 연면적의 10분의 1을 했더니 이렇게 85를 넘어버리면 그때는 85까지만 그때는 신고사항이고 만약에 그게 연면적 이게 10분의 1이 만약에 85 밑으로 내려간다면 그때는 그 10분의 1에 해당하는 그 밑에 되는 그 숫자만 신고사항으로 하자. 이런 뜻이죠. 말이 참 어려워요. 이거. 자, 관농자죠. 자, 관농자니까 시골 지역이죠. 시골에서는 작은 건축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작은 건축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동시에 층수는 3층 미만. 동시요건이야. 그건 작은 건축물은 신고사항. 단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방제지구나 또는 붕괴 위험 지역에서는 아무리 이렇게 작은 건물을 하더라도 이건 허가 대상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이런 위험한 지역은 허가 대상. 또 대수선할 때 신고만으로 할 수 있는 대수선. 원래 대수선은 허가상이잖아. 근데 신고만으로 할 수 있어. 어떤 거? 작은 건축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 작은 건물은 어떤 대수선하든지 8가지 대수선 있죠. 다 신고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되거나 또는 3층 이상 되거나 200제곱미터 이상 되거나 또는 3층 이상 둘 중에 하나 그걸 기업 규모 이상인 건축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작은 건축물이라 이거보다 큰 것들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또는 3층 이상 되는 그런 큰 건축물은 대수선할 때 어떤 대수선만 신고를 한다? 주거주부 해체가 없는 내기 보지 주방 내력벽 기둥포 지붕틀 주계단 방화벽 이것을 뭐 한단다? 수선만 하는 대수선들 수선만 하는 대수선들 그 작은 수선만 하는 대수선들은 그거는 뭐만 한다? 신고만으로 할 수 있어. 그럼 증설, 해체, 수선, 변경이 있는데 이 중에 작은 건물에 수선만 하는 것들 6가지 수선만 하는 대수선 그거는 규모가 큰 건축물은 그것도 신고만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건물의 규모가 작으면 어떤 대수선인지 다 신고사항. 규모가 커지면 이 6가지의 수선 6가지 대수선 중에서 수선에 해당하는 요 대수선 요것만 신고사항이라는 얘기죠. 또 소규모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 되는 작은 건물을 신축하는 거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 되는 신축은 신고사항. 높이 3m 이하만 증축하는 거 이것도 신고사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신고사항에 해당하는 것들은 나중에 이제 문제를 통해서 풀어볼 때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못하면 문제 자체가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이런 데가 복잡하다는 걸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 끝나고 다음 나머지 뒤쪽에 있는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